네, 오늘로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 등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중대한 국면을 맞고 있고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처럼 외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초대 외교 사령탑을 맡은 박진 외교부 장관을 모셨는데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한 북한 문제, 또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외교부장으로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이 되어 가는데요. 네. 시간상으로는 뭐 길지 않습니다만 굵직한 일이 많았습니다.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일단 한 달간의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 달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 그 취임식이 끝나고 취임식에 참석하신 그 외국 그 경축 사절들을 쭉 대통령 모시고 같이 만나고요. 그 다음에는 10일 만에 미국 대통령이 또 방문해 주셔서 한미 예. 정상회담을 마치고 또 그 다음에는 북한의 그 미사일 도발로 인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이제 위협을 받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빨리 지나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오늘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임 후 네.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있을 텐데 네. 테이블에 어떤 의제들이 좀 올라올지도 궁금하고요. 또 그 외에 또 어떤 주요 일정들을 소화하시게 되는 건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외교장관으로서 미국 국무장관을 처음 만나서 외교장관 회담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 나온 그 공동선언에 있는 중요한 그 핵심 의제들을 후속 조치를 성과 있게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뭐 한국 그 한반도 평화 안정 그리고 대북 정책 그리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또 경제 안보 시대에 예.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이 변화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이 인도 태평양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해서 글로벌한 이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한미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양국의 국익을 같이 추구하는 그런 중요한 회담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장관께서 지난 한 달을 쭉 돌이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확실히 새 정부 들어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핵실험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보시는지 또 만약에 감행이 된다면 시점은 언제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이 점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그 핵실험의 준비를 다 마친 것으로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고 예.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북한의 핵실험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그 관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거기에 대해서 모든 그 준비를 저희들이 준비 태세를 갖추고 북한이 이런 그 도발을 앞으로 지속하지 못하도록 억제력을 강화하고 또 만약에 그런 핵실험이 이루어지면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북한에게 그러한 그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단호한 대응 태세를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다 말씀하신 대로 한미가 확장 억제력 강화 방안을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노력 중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확장 억제를 이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예. 유사시에 일단 그 미국의 안보 공약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돼야 되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과 또 재래식 그리고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적시에 필요하면 전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 확장 억제의 실행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긴밀한 한미 공조를 가동하게 될 것입니다. 예.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을 만약에 단행했을 때 한미 양국이 유엔 안보리와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네.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보이콧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에 대한 물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요? 네, 이번에 그 북한이 그 금년 들어서 ICBM을 6번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그
8발의 그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는 과정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국제사회의 그 여론이 북한이 더 이상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커졌는데 네. 유독 중국과 러시아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을 냈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북한이 또 이런 핵실험을 하게 되면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런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그런 그 핵실험 도발이 이루어지면 전체적으로 우리 글로벌 그 안보 상황이 위협을 받게 되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국제 정세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글로벌 공급망 변화 때문에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데 예.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을 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확고한 결의안이 나올 수 있도록 네. 외교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게 된다면 한미 양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수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북 제재를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 신정부 들어서 많은 검토를 했고요. 네. 또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도 얼마나 논의가 진행 중인지 저희가 많이 궁금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면은 양국의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이게 얼마나 재가동이 될지 재가동 시점도 궁금하고요. 또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활동 시점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실까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는 차관급의 한미 대화입니다. 예. 네, 그동안에 이것이 잘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다시 재가동하자 이렇게 한미 간의 합의를 봤고요. IPEF는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해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포럼 형식이기 때문에 예. 한국이 창립 멤버로서 참여를 해서 우리가 룰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 규범과 질서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한국의 역할이 대단히 크고 예. 또 지금 그러한 그 구체적인 어젠다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략 크게 보면은 무역 그리고 공급망 그리고 청정에너지, 탈탄소 그리고 조세와 반부패 이런 4가지 분야에서 그 국제적인 그 컨센서스를 예.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만들어진 협의체에 들어가지 말고 먼저 들어가서 룰을 만들자. 그렇습니다. 요런 우리가 협의체. 룰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에도 지금 힘을 쏟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의 이제 위상이 세계 그 경제 10위의 대국으로서 높아지고 예. 또 이런 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인지 그것을 만들어내야 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정부 내에서 논의를 하고 또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서 또 관련국들과 소통해 가면서 예. 우리 대한민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이것을 방안을 마련해서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한미일 협력 강화도 그렇고요. 또 한국에 말씀하셨던 IPEF 참여도 그렇고 중국이 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고 불편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한미 관계만큼이나 한중 관계도 좀 쉬이 여길 수 없다고 본다면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가실까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보관이 있을까요? 중국이 우리 뭐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그리고 한국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는 중요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새로운 인도 태평양 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중국이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중국도 규범과 또 룰을 지키면서 이러한 지역 내에서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하고 이제 화상 통화를 해서 바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나름대로 혹시 중국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왕이 외교부장한테 한국은 어느 나라를 특히 그 중국을 꼭 집어서 배제하거나
소외시키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다. 네.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에는 지금 FTA 자유무역이 돼 있고 예. 그것을 또 후속 협상을 통해서 투자와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또 RCEP이라고 그 동아시아 영내 포괄 경제 동반자 협정의 공통 멤버이기 때문에 예. 한국과 중국 간에는 다층적인 통상과 경제의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살려가면서 중국도 그러한 규범과 그 질서에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또 한국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피해를 입고 있는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지원 방안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 장관께서도 이틀 전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차관과 면담을 갖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전 정부에서는 이제 비살상용 군수 물자 또 인도적 지원만 이루어져 왔는데 현 정부에서는 이제 무기 지원 이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류 변화가 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회 지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수출을 통한 우회 지원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떤 생각이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우리 한반도의 안보 정세 그리고 국내법적인 그 제약 요인이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군수 물자 이런 것에 그동안에 쭉 지원을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빨리 종식하고 또 평화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오늘 발표가 됐죠. 이달 말 스페인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우리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가 이 회담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정식으로 초청장이 오지를 않았고요. 예.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예.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참석하는 것이 되고요. 예. 또 특히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 그 유럽이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고 또 아시아 태평양에서 새로운 환경과 질서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 간의 이런 평화와 또 번영을 위한 대화, 실질적인 대화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 얘기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워싱턴으로 초청을 해서 그러면 답방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9월 유엔 총회를 많이들 그리고 있는데 언제쯤 답방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을 초대하면서 예. 편리한 시기에 다시 만나고 싶다. 미국으로 한번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날짜나 구체적인 그런 스케줄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에 제가 워싱턴을 방문하게 되면 아마 블링컨 장관하고 그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하여간 그 가능하면 뭐 금년 내에 방문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9월에 있는 그 뉴욕에 있는 그 유엔 총회는 또 참석을 하실 그러한 그 중요한 모임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일 관계에 대한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수년 동안 뭐 정체된 현상을 좀 어떤 경색된 국면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미래 발전과 과거사를 봤을 때 우리는 이걸 두 개를 트랙 전략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이 이 두 사안을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아마도 뭔가 근본적으로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로드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보관이 좀 있을까요? 네, 한일 관계는 그동안에 뭐 우여곡절이 많았고 지금도 아직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가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외교적인 노력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식에 하야시 외무장관을 경축 사절로 파견해서 대변에 왔었고요. 또 통화도 이루어졌었고 또 그 다음에는 외무차관 간의 또 회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한국과 일본 간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고 현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워낙 한일 간의 뭐 강제징용 배상이라든지 위안부 배상 같은 문제들이
워낙 오래 해결되지 못하고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과연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뭐 과거사 문제는 그 피해자 분들의 그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돌다리에 두드리면서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진 외교부 장관 모시고 주요 외교 현안을 짚어왔고요. 박밀정 잘 소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